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쭤보고 싶은 뉴스가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예. 모았다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이제 연합뉴스, 뉴스원 통신사들이 많이 낸 기사인데 포털에도 메인에 올라왔었고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되면 1인당 국가빚이 1억이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요 보고서는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뭐 수년 전부터요. 여기 연구원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실 전경련의 홍보기관 같은 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국가 채무 1인당 국가 채무를 이제 그러니까 계산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쭉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인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1억 원, 2억 원, 3억 원이 넘는 해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언론들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18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졸업하면 2038년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1억 원 빚을 떠안고 시작한다. 아니 대부분 이제 나라 망한다는 얘기고 세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뉴스공장 한 작가도 저기 최근에 저기 출사하는 작가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 보면 아니 이제 이걸 팩트 체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어떤 저기 기사에서는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아 진짜. 그리고 32살이 되면은 1인당 3억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헤럴드 경제 같은 데서는 사설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5천만 원 빚더미 앉는 나라 이렇게 가지고 했거든요. 팩트 체크 해 주십시오. 예. 근데 먼저 이제 보게 되면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데 계산부터 잘못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연평균. 예. 그게 한 연평균 6.3%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죠. 복리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신생아가 18세가 되는 2038년에 한 이제 1억 502만 원이 이제 1인당 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계산한 거가 잘못돼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8,555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계산 실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인구 대 1인당이면은 전체 인구로 나누는 게 상식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세에서 64세 인구로만 나눴어요. 아. 15세 밑하고 65세 이상은 빼고. 줄였네요. 예.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모를 작게 만드는. 작아지면 당연히 1인당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기술인데. 예. 그 두 번째는 기술이 들어가고. 첫 번째는 계산을 해보고 두 번째는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국가 채무라는 게요.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자성 채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정부가 진짜 수입보다 더 쓸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성 채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아니면 전세를 뭐 들어갔다 어쨌든 간에 하게 되면은 그 2억 원이 사라진 건 아니죠. 2억 원이라는 건 부채가 있는 건데 2억 원이 내가 집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환 부담이 없는 거죠. 내 자산이 생긴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이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부동산의 형태로 전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억 달러를 만약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0억 달러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억 달러만큼의 이제 채무가 잡히는 거예요. 그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상환할 돈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장부상의 빚으로 매겨지지만 실제로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상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빼야 되는 거죠. 외화 보유액을 늘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빼고 하게 되면 이게 한 3,75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또요. 다시? 줄어들고 1억에서 3천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인구 1인당으로
순서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2,173만 원을 줄어들어요. 5배 정도 뻥튀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거기 왜냐면은 1인당 2천만 원 하면 뭐 큰 충격이 안 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2038년이니까요. 그러니까 38년에 2천만 원대가 된다 그러면 충격이 안 오니까. 거기다가 이 2,173만 원이라는 것도요. 국가 채무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채권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국채라는 이제 국채 발행으로 어떤 빚을 국민이 갖고 있는 거지. 그 빚은 해외 어떤 나라에 진 빚이 아니라 IMF 때하고는 다른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산으로 갖고 있자 동시에 그러니까는 뭐 1인당 부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네요. 별 문제 아니네. 그렇지. 왜냐하면 2천만 원이 하더라도 그 국채를 진 것은 또 국내 그 내국인이니까. 무슨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중에 일부가 예국인들이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장기차가 있고 단기차가 있는데 예국의 중앙은행은 주로 이제 장기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채권이 굉장히 좋은 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단기 채권만 하게 되면 한 43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대외에 많은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갖고 있고. 채무와 채권을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채권이 5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는데 그 아파트에 2억 원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 안 물려받냐고요. 2억 무서워서 10억짜리를. 2억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되게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더나 민간 채무하고 차이가 있어요. 국가 채무는 그 만기가 돼서 돌아오면요. 다시 재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은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일본이 바로 이제 그런 식인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 부담인데 이자 부담이 작년에 많이 채권을 발행해서 좀 늘어서 올해 22조 원 정도 상환할 예정이에요. 이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 때가 19조 6천억 원이었었어요. 그때보다 2조 4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GDP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GDP가 증가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는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빚이 그러니까 5천만 원 있는 거하고 연봉이 그러니까 3천만 원 사람이 5천만 원 빚 있는 건 틀린 거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GDP가 증가하면은 이자 수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GDP 대비로 이제 이자 부담을 비교를 해요. 비교하자면 그러면 이게 2016년에는 1.13%였었는데 올해는 이게 1.08%더 줄어들어요. 올해 줄었어요? 절대액은 늘었지만 볼륨이 커져가지고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비중은 줄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주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저기 이제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 나라 망하겠다 싶은 기사 제목인데. 이거 뭐예요? 지금 저출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출산 계획 있거나 이거 출산 앞두고 있는 부모들한테 겁을 바짝 줘가지고.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언론사들이 그냥 다 베껴 쓰고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하네요. 기자들이 그 내막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랬겠죠. 제가 제발 좀 환경연 거는 좀 기사화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까지 하는데 기자들한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있었어요. 그 지금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 수출도 늘고 있다, 역대급이다 계속 해왔는데,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그 경기 선행 지수가 14개월 만에 마이너스여서 그 지금 신호등 켜졌다, 빨간불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경기 지수로 이제 그러니까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선행 지수, 뭐 동행 지수, 후행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앞으로 경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선행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 종합 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제 제외하고 어떤 변동분이 생기고 있는가 흐름에 이걸 보는 게 이게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0.1%포인트 정도 좀 떨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100 이상이면 여전히 경기가 팽창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선행 종합 지수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뉴스공장에서 소개했듯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2.1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여전히? OECD 평균은 지금 뭐냐면
101도 안 되는 상태고 미국도 101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2가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0인데 그 중에서 0.1 떨어졌다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변동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102.6인데 102.7이었었는데 네. 102.6으로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이 넘으면 여전히 팽창 중인데 팽창 중인데 팽창의 정도가 약간 줄을 수도 있다. 이게 이 왜 정도네요.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4차 유행 가면서 좀 이제 일부가 이제 그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전히 팽창 중인데 조금 덜 팽창될지도 몰라. 이 정도. 그것도 0.1 정도. 이것도 이런. 한 3, 4개월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야, 이건 제목이 속았다 이것도. 저는 이게 확 꺾여가지고 이제 감소되는 줄 알았더니 팽창은 돼. 예. 팽창되는데 102.7이었다가 102.6 정도 조금 줄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팽창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OECD에서 최고예요. 야, 이거 기술 들어왔네요.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물을 게 많은데 또 다음 코너가 있거든요. 내일 또 나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하시려면. CDS 프리미엄 값 이거 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 수출 동향도 여쭤봐야 되고 품목도 여쭤봐야 예, 되는데 이게 수출 얘기도 할게 있는데. 내일 또 잠깐 나오시죠. 그러면. 예. 자, 오늘은 그러면 CDS 프리미엄 값 요게 이제 일본을 역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출연해 갔을 때 네. 일본하고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 같이 이제 우리가 17 BP대로 이제 같이 이제 샀다 하면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대외적인 국가 신용도 그렇죠. 국제 경제적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이제 신용입니다. 돈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정확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같은 이제 17bp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근접을 했다고 제가 월요일 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어. 예. 저도 이게 봤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한 2배 정도 차이 났었어요. 2배 차이 났는데 예, 한 25bp 우리가 더 이제 높았었어요. 이게 높으면은 그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채권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이제 가는 거죠. 예. 국제시장에서요. 국채가, 금융시장에서요. 외평채가.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역전을 했어요. 일본보다 국가 신용도 예.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그 격차가 이제 확장돼가고 있는. 더 벌어지고 잠시가 있는. 아니라 예. 이제 역전한 다음에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역대 최저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예. 그 그래서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예. 4위인가요? 4위요. G7 국가 중에서. 국가 신용도 높다. 이게 해외에서 거기다가 뭐 국가 신용 평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일본보다 2등급 높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내일 또 이거 잠깐 수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내일 얘기하기로 예. 하겠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